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김윤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발을정 부산사무소의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저기 변호사님, 네. 요즘에 최근 저한테 많이 의뢰가 오는 사건이 스타트업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서울은 스타트업하고 벤처 엄청 많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상담이 와요. 예. 이게 한참 이게 현금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대출을 잘해주니까 스타트업이 많이 붐을 불다가 엄청났죠. 옛날에 그 닷컴 붐 되듯이 개발. 그렇죠. 붐이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게 스타트업이 막 이렇게 설립을 했던 업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공격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적이 안 나오면 그렇죠. 개발에 어떤 대가물이 안 나오면 그렇죠. 유지하기 힘들죠. 예, 이자율도 높아지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스타트업 특징이 대부분의 젊은 경영인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이게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출에 의존해가지고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대부분 기술보증기금의 그 보증서 대출로 하는데 그 보증서 대출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게 계속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스타트업의 특징이 추가 투자가 없이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러면 매출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자들이라든지 모두 인력 충원돼야 되니까 고정 경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출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가 하락되니까 이게 거래처 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도 끊기고 하면 이게 신규 더 이상 뭐 매출이 안 나오니까 고정 경비는 커져 있고. 어렵죠. 맞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한테 상담이 많이 와요. 근데 딱히 약간 특징이 약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조금 현명하시고 좀 약간 좀 스마트하신 분들은 자기 가수금을 투입하기 전에 상담이 와요. 진짜 현명하신 분. 그 다음에 조금 옛날 경영인들은 회사하고 본인은 동일시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수금을 많이 밀어 넣은 상태에서 더 이상 돈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도 피해를 끼치고 더 이상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친척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돈하고 자기 부동산 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지인한테 돈 빌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때려 박아서 그렇죠. 이제 회사를 살리겠다고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그러죠. 맞습니다. 변호사님 해신 사건도 요즘에 최근 한 사건도 그런 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저희 이제 지금 진행했던 이제 파산 사건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VR 체험기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이제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증기금 대출받고 중소벤처진흥공단에 또 지원금 받아서 창업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그때 잘 될 때는 좀 이제 지원금 받고 했을 때는 돈이 몇 억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 쫙 뽑아가지고 이제 막 개발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발에 대한 실적이. 그리고 추가로 이제 대출이라든가 투자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부동산 자기가 가지고 온 돈 그다음에 뭐 자기 그 지인들한테 빌려서 그렇게 하다 안 돼서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파산을 저희들이 대리를 했었죠. 그렇죠. 그 스타트업은 특징이 결국에는 파산할 때 딱 되잖아요. 자산이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스타트업 파산은 제가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사건에서도 그냥 임대보증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스타트업 재무제표를 보면 뭐 유형자산도 없고 매출채권도 거의 없고 맞습니다. 그 뭐 무형자산의 개발비라고 계정이 있는데 개발비는 그걸 자산으로 잡아놓긴 해요. 근데 자산을 잡아놓긴 하긴 하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개발비로 다 지출한 거고 그게 나중에 특허로 가치화됐을 때 지출자산으로 가치화됐을 때 그게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건데 통상 은행이라든지 보증기관에서 그 대출 연장이라든지 보증서 연장할 때 그 재무제표를 요구를 하거든요. 재무제표 요구를 할 때 자산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개발비 명목으로 자산을 개정을 해놔요. 그래서 통상 재무제표 보면 재무제표 보면 쭉 재산이 있긴 있는데 개발비만 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파산 신청하고 파산 선고 나서 파산 관제인이 통상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보증 임대보증만 있으니까 예, 임대인한테 내용증만 보내서 우리 임대차 계약 해지할 테니까 그 남은 보증 반환해 주세요. 그 보증금 회수해서 그 채권자도 또 간단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리가 되죠. 그렇죠. 저희들도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제 신청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예납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하고, 그 다음 파산 선고 결정 나는 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이제 됐고, 그 다음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파산관제 선임돼서 하는 것도 아마 신속하게. 그것도 금방 종료될 겁니다. 맞습니다.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사업이나 아니면은 또 어디에 취업을 해서 새로운 이제 생활을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님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돈 들여서 파산을 하냐 또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쪽 파산을 잘 모르시는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자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회사 5년 내버려두면 휴면허사가 되고 거기서 또 3년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청산 종결돼서 그 회사가 소멸된다. 뭐 이런 상법의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를 빗대서 왜 굳이 돈 들여서 파산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세금 체납이 되면 또 압류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특히 이제 과점주주잖아요. 대부분 과점주주면 2차 납세율도 생기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8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8년 동안 이게 부실한 기업의 대표이사라는 그런 딱지가 계속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표이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라서 사표를 못 내요. 사표를 못 내고 대표이사는 회사와 운영을 같이 해야 돼요. 결국은 파산 선고가 나야만이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돼요. 보통 파산 비용도 어차피 법인 비용을 하니까. 그렇죠. 법인 비용을 하니까 그 법인 비용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고 통상적으로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뭐 파산 비용이 없으니까 뭐 개인 가수금을 넣어서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겠지만 돈이 조금 있을 때 빨리 파산을 알아보고 파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타이밍을 잘 잡고 그리고 아까 뭐 파산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이 이제 송사를 돈 안 주니까 그렇죠. 이제 회사를 상대로 그렇죠.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계속 대표이사한테 돈 언제 줄 거냐, 그 채무 변제 독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파산이라는 절차에 들어가면 즉 더 이상 그런 거에 이제 시달릴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일거에 그냥 한 번에 쫙 정리가 되려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도 상당히 장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게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분들이 아니까 한 푼이 아쉬워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왜 굳이 돈 들여서 파산하냐.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럼 그 대표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럼 변호사님 그 8년과 근데 변호사 수익료가 1,000만 원이면 8년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8년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대표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럼 그 정도면 하면 사야죠.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게 현명한 방법이고 요즘에는 젊은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스타트업 시작할 때부터 이런 교육이라는 준비를 조금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개인적인 가수금을 새로 투입하기 전에 빨리 파산 절차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법인과 개인을 분리시켜가지고 법인은 법인대로 파산시키고 새로운 창업을 해서 새로운 영업활동을 하는 게 이게 국가 경쟁력도 더 좋아지고 개인적으로도 더 좋은 일이 같습니다. 지금 이제 딱 생각난 건데 우리 아까 기술보증기금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도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연대보증을 서버리면
또 개인에 대해서 그렇죠. 또 회생이나 파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하실 때 네. 일단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죠. 지원을 받을 때 개인 연대 보증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죠. 일단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통상 스타트업이 아주 조그만 회사들이라 맞아요. 그 1금융권은 다 대출을 잘 안 해줘요. 대부분 기술 보증 보증기관하고, 해주니까 근데 예, 기본 예. 어차피 그 보증서로 예. 인한 대출이라서 연대 보증이 없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연대 보증 이슈 이것은 반이는 없더라고요. 많이 없고. 예. 그건 있죠. 보증사고 뭐 그거 확인하는 게 있던데. 그렇죠. 책임이행각서. 책임이행각서. 책임이행각서를 이렇게 쓰고서 맞아요. 하는데 책임이행각서를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네. 그걸 연대보증 계약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예, 네.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술 보증기관 대출해 줄 때 그 그렇죠. 명목대로만 쓰고 내 명목대로 썼다는 용도 외로 예.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소명제로만 지출하면 아무 문제 없죠.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아무튼 스타트업 벤처기업 뭐 잘 되면 좋고 그렇죠. 그죠? 잘 되면 예. 좋은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맞습니다. 새로운 예. 도약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기 네. 상황에는 위기 네. 상황에 맞는 이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지. 처방이 있어야 되고.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인식을 못하고 자기 가수분까지 이렇게 밀어 넣는 것은 말 그대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에요. 요즘에 경기도 악화되고 금리도 오른 상황에서 스타트업 경영이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놓이게 되면 하루빨리 이렇게 도산 전문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해보는 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발일정은 도산 전문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발일정에 연락해 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